기자가 미국에 와서 또 숨겨져 있는 비자금을 사용해서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계속 악마의 짓을 못하도록 일단 엄마가 결혼 위자료로 받은 돈이 비자금입니다. 그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그냥 은행에서 빼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지인분들을 통해서 채권인가 아니면 수표 같은 것을 현금으로 바꿔서 돈 세탁을 해서 썼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사진 최근 한 일주일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과 함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두환 비자금 꺼낸 손자, 뒤늦은 수사 추징 과연 가능할까? 이 부분이 정치권의 어떤 관심사로 지금 떠오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전우원 씨가 이른바 이제 비자금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꺼낸 얘기들이 꽤 있는데요.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했습니다. 자, 연희동 자택에 비자금이 있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내용이, 이 얘기가 나온 뒤에 이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된 거죠. 지금 보면요. 미납 추징금이 거의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과연 이 세 가지 내용인데요. 이게 가능할까냐 이거죠. 신병 확보 등 수사. 그리고 사망 시 집행이 중단되는 게 현행법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추징 3법이라고 통하는데 자, 법을 정하더라도 그럼 이거는 소금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좀 고민할 지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전두환 일가 이 비자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추징을 하라는 요구의 목소리인 거죠. 그리고 근데 일단 이 얘기를 꺼낸 게 전우원 씨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만약에 검찰이 뭔가 착수를 해요. 그러면은 이 전우원 씨의 신병 확보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현행 법 체계에서 추징이 과연 가능한 건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신병 확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거든요. 예.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도 아마 서로 가입이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조약에 따라서 이제 그 미국 내 절차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예. 범죄인 인도 법이 있어요. 오.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그 범죄자, 미국 범죄자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일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오. 미국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법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미국에도 마찬가지 절차가 있어서 예.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몰라도 전우원 씨 신병 확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근데 같고. 전우원 씨가 지금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과연 그럼 범죄자로서 신병 확보 대상이 되는가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비자금이 아니라 마약 범죄자죠. 일단 마약으로 먼저 네네. 신병 확보는 가능하다. 네네. 그 다음에 아. 제가 얼핏 봤을 때 유튜브 보니까 예. 전우원 씨가 본인 스스로 한국에 들어오겠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아. 제 생각엔 본인의 의사가 있다. 본인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나 처벌받겠다, 처벌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결국 이제 추징금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전우원 씨 이야기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자금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다. 예.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된단 말이죠. 오. 그래가지고 그때 2천억 넘게 이제 벌금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 한 1,200억 정도인가 이게 환수가 되고 예. 아직도 900억 넘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돈이 상당한 돈이 이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추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판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 그 형사 재판의 집행은 예컨대 뭐 그 자유형뿐만 아니라 재산형 벌금 같은 그런 재산형에 있어서도 형사 재판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이제 민사 재판하고 틀리게 예. 형사 재판은 일신 전속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끝난다 이 뜻입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끝나는데 예. 형사소송법 478조에 예. 상속재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오. 근데 그 규정은 굉장히 좀 한정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또 대표적으로 세금을 갖다가 떼먹은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예.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은 추징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된 추징금은 예. 세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사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상속 재산을 남겨놓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감정이 훨씬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우원 씨가 손자인데 또 마약까지 하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 씨 일가가 어떤 식으로 태도를 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벌써 전 시간이 한참 됐는데 2013년입니다. 이 전재국 씨, 뭐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영상 좀 따로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하여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저희 가족 모두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 모두를 대신해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렇게 얘기했지만 추징이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완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닙니다. 거의 1,000억 원에 이르는 가까운 돈이 아직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전용기 의원님. 네. 지금 국회에는 이른바 추징 3법, 이런 추징금 이럴 때 적용하라고 만든 법이 지금 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좀 한참 좀 묶여 있다가 요즘에 다시 관심을 받고 움직이는 상황인데 일단 추징 3법 내용을 좀 간략히 좀 소개시켜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항상 소급 적용 논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건 또 위헌 문제하고 같이 갑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네, 오늘도 그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그 전두환 추징 3법을 좀 처리해달라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해당 법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범죄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그 상속 재산에 대한 추징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를 일단 첫 번째로 두고 있는데 상속 재산. 예, 좀 전에 그 정익주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세금을 이렇게 납부를 안 한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 재산도 추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범인 외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예.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라든지 그리고 현재의 낮은 가격에서 뭐 이런 취득하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게끔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또 하나를 저희가 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밖에 재산으로도 한다라고 하는 형법 개정안 이 세 가지가 지금 전두환 추징 3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뭔가 있습니다. 쉽고 그다음에 다른 것으로도 다 찾아내서 추징할 수 있게 약간 이런 거네요. 그 법이 맞습니다. 실현된다면. 이 세 가지 안이 그 개정이 된다면 전두환 씨의 추징과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날개를 좀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저희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의 가치를 위반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소급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급입법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진적 소급입법과 부진정 소급입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정 소급법은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을 적용했을 때 이것이 진정 소급입법이고 부진정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새 법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전두환 씨 추징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은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부자일 있습니다.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더 소급입법의 논란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 예.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중대한 공익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급 적용이 된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일단은 공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예. 그 사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5.18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그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소급 적용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처벌했던 경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은 시점이 있고 공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급 입법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들도 전두환 씨 추징 3법 같은 경우에는 예. 공익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종료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헌법적인 가치는 충분히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해당 부분들은 저희가
뭐 위헌 소지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다. 이 예. 공익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전영기 의원께서는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이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소급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신성범 전 의원님하고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님께는 똑같은 질문 제가 드릴게요. 먼저 신성범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자금, 뭐 추징금 얘기하면 딱 비교 대상 정치와이드도 여러 번 비교해 봤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는 사실 가족 내에서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소송도 있었는데 그런 소송도 불사하면서 돈을 다 모아서 추징금을 그러니까 돈을 찾아서 완납을 했어요.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하고 너무나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두환, 노태우, 정확하게 말하면 전두환 이순자 부부와 예. 노태우, 김옥숙 부부의 기질 차이가 저는 있다고 느껴져요. 기질의 차이요? 예,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게 오. 보면은 한 살 육사 동기라고 하지만 한 살 많은 전두환 씨가 예. 학창 시절부터 육사 시절부터 거의 보스처럼 행동하고 뒤에 따라간 게 노태우 씨라는 게 사실은 모든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설처럼 굳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행동파로 했던 것은 전두환 씨고 노태우 대통령 거기에 따라가면서 보조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만들어낸 것도 전두환 씨가 노태우 씨를 대통령 만들어준 거잖아요. 왜? 아니, 체육부 장관, 내무부 장관 저 기억하나 민자당 대표위원 만들어주고 쭉 6.29 선언까지 이어지게 하면서 삼김에 허점을 노려갖고 딱 사자필성론으로 아니죠. 사자필성 DJ 거였고 예. 어찌됐건 노태우 대통령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기질이 다른 게 뭐라 그럴까? 전두환 씨는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범 비슷한 거 이게 12.12에서 11.6에서 5.18로 이진의 흐름에서는 자기만이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목이 남아있는 것 같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좀 여유 있게 하면서 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예. 또 부인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잖아요. 노재현 변호사만 하더라도 조금은 합리 온순한 데 비해서 전두환 씨 아들들은 전재국, 전재용 씨는 전부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몰라도 우락부락하고 이런 집안의 기질 차이가 저는 좀 있다고 보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씨는 어찌됐건 뭐 국민 밉상이 됐지만 자기 생각대로 우리 돈 못 내라고 하면서 버텼고 그 아들까지 넘어간 거고. 근데 지금 집안은 손자가 전직 대통령의 손자가 마약을 하면서 생방송할 정도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난 게 이제 증명이 된 거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집안은 그나마 어찌됐건 노재현 변호사가 지금 아버지와 엄마를 어떻게 됐건 맥을 잇는다 그럴까? 예. 노소영 씨가 있습니다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좀 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예.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우리 할아버지가 학살자였어요. 뭐 듣기는 시원한데 마약을 생방송으로 하면서 하는 이 손자의 말에다가 굉장한 정치적 가치를 부여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폭로인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맞느냐. 그래서 이제 표현을 폭로 주장을 한 거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색하잖아요. 어찌됐건 예. 우리가 어찌됐건 가장 뭐 지금 국민 밉상이자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긴 하나 예. 5년 동안 5년이 아니죠. 오랫동안 7년 동안 거의 8년 동안 이 나라를 어찌됐건 통치했던 전직 대통령의 손자가 저런 모습으로 일그러지고 무엇은 가족의 모든 예. 문제가 다 불거지는 저 지점이 우리가 박수치고 환호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비박산이라는 표현 좀 쓰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김두수 전 총장께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약간 비교가 되고 있어요, 계속.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 위치의 차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12.12 당시의 주범과 종범 관계였고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50을 열었지만 예. 노태우 대통령은 6공화국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에 대통령이 됐고 그래서 예. 이제 역사의 위치에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살아온 이력이나 이런 정반에서 보면 어쨌든 민주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것은 그래도 노태우 대통령의 예. 자녀들과 그 가족인 것 같고요.
전두환 대통령 가족은 여전히 자기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소송도 하고 있고 국가 한수하려는 토지에 대해서 지금 소송 중이거든요. 앞에서는 협조하겠다 그러면서 또 맨리를 시켜서 예.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민주 시민의 어떤 그런 것들의 차이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사진이 나갔었는데 두 전직 대통령은요, 지금 다 고인이잖아요. 고인이 되고 나서도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고 노태우 묘소, 경기 파주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모습이라 그래요. 반면에 아시겠죠? 많은 분들.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지금 장지를 못 찾았어요. 지금 자택에 임시 안치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요.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돼서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습니다, 상황이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전우원 씨 생방송 중에 무슨 뭐 투약하는 게 있고 게다가 뭐 경찰로 보이는 남자들한테 막 끌려 나가고 막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 관련된 화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요. 우리 경찰이 뭔가 착수를 했어요, 지금.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약 투약 의혹 내사. 우리 경찰입니다, 지금 내사. 여기 보면 사실은 이게 영상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아무리 봐도요. 건전하지 않은 영상입니다, 이건. 특히 우리나라 굉장히 이런 거 엄하게 다루잖아요. 뭐 주변 지인에 대해서 마약 투약 뭐 이런 걸 뭐 폭로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방송 중에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사 이 부분이 오늘 좀 알려졌어요. 정혁진 변호사.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 내사 착수했다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뭐 어디에서 그 범죄를 저질렀던지 간에 한국인은 다 이제 한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저기죠? 이른바 법에서 속인주의 그렇죠. 이걸 적용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속인주의도 되고 속지주의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속인주의에 의해 가지고 전우원 씨가 설령 우리나라 영토 바뀐 미국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충분히 처벌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갖다가 받을 수 있게끔 수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몸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그 한계점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현지에서 파악할 수는 없을까요? 그 현지 경찰이? 현지에 경찰 영사가 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영사 경찰에 의해 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는데 예. 다른 걸 다 떠나서 저도 그 유튜브 동영상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증거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마약 초범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심한 처벌은 강한 처벌은 받지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전우원 씨가 한국 들어오면 마약으로 처벌받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 더 거기에 얘기할 것 대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이 마약과 관련해서 신병 확보가 이루어진 뒤에 그걸에서 처벌 수위를 얘기할 테고요. 그 더해서 비자금 관련해서 한 진술에 대해서 또 따져볼 수 있는 기회가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거기서도 그러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떨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전용기 의원님이 이걸 갖다가 소급해서 처벌할 예, 수 있는 소급 것인가? 가능성. 그런데 법의 원칙은 뭐냐면 불이익한 것을 소급하는 것은 이게 이제 헌법적인 가치에 반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입장에서는 만약에 법이 소급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위헌 제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툴 것 같네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 그걸 갖다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 2019년도에 민주당에서 예. 형사소송법 제 478조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냈었더라고요. 오. 근데 이제 그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왜 그때 그 개정안을 내용이 갖다가 아까 세금뿐만 아니라 추징금도 적용되는 부분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징금도 적용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으로 그 개정안을 냈었던데 처리가 안 된 겁니까? 근데 그걸 왜 처리가 안 됐을까?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용기 의원. 네, 안 그래도 그 조혁주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일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정소급입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새로운 예. 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대원칙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부분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법에 청구인의 아버지가 1930년에 이미 산 땅을 환수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오. 사실 이 부분에서도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이 사례를 인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대원칙 같은 경우에는 대법이나 헌재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는 할 것이나 이런 공익적인 중대한 공익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 이래서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재혁진 변호사가 아니 2019년에 기회 있었는데 왜 안 하시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용기 의원은 이거 소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지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좀 그리고 지금 민주당도 좀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상황에 대해서요. 뭐 어떻게 지금 진척 사항이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셨더라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하셨던가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단합을 해야 된다 무조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하는 이 말씀인 건가요? 잘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방문하고 오셨어요. 민주당이 뭔가 달라지고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화합해야만 한다. 그래야 총선 승리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건 그 평산마을에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알아요. 민주당은 좀 달라져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 결단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런 속에서 서로 단결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거를 이기겠어요. 그게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를. 자, 지금 영상으로 두 명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뭔가 좀 다르죠. 결이 다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친명, 비명 갈등에 소환된 문재인 전 대통령 전원.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진실은 과연 뭔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에 따라서 다 달라요. 두 사람이 지금 전한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상황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지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하고 박용진 의원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참 차 마시면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전한 건데 박지원 전 원장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게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물러나면 누구 할 거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의 이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본인과 얘기할 때 이런 얘기 안 했다. 그 정책, 현안 뭐 이런 얘기 정도지 이재명의 이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비교한 거예요. 여기 좀 더 자세히 돼 있죠? 박지원,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다. 대안도 없는데 뭐 자꾸 뭐 물러나라 이런 게 생략된 것 같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박용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달라지고 결단하고 화합하는 모습 보여야 총선서 잘 된다. 당이 결단해야 된다. 이 결단이 주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단이라는 용어는요. 최근에 민주당 내에 비명계가 친명계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여기는 당이 결단하고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결단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뭔가 거치에 관해서 결정하는 거 이걸 뜻하는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희성범 전 의원님.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재명 말고 대안 없다와 민주당이 뭔가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두 가지가 맞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완전히 다른 주장 같아요. 황희정성의 이야기 같은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전 의원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할 때는 마음이 그렇게 가서 대안이 있어요라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높고 박용진 의원이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아 당이 달라져야겠는데 저는
두 가지가 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달자들은 죄가 없어요. 제가 보는 느낌은. 그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기질 이야기 나오는데 예. 정치 정세를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자기 입장을 정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양산에서 뭔가 지금 우아하게 지금 책방 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인문학자적 소양을 보이는 분인데 여기 와서 뭐 당내 상황에 들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는 듣겠으나 뭘 정치적 메시지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과연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럼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예. 100% 한쪽으로 쏠릴까? 아 박지원한테 하는 말이 맞아. 아니면은 박용진 의원한테 하는 말이 맞아라고 쏠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퇴임하시고 나서 굉장히 영향이 떨어지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 지지자들 보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가장 큰 기여자가 예. 공로의 공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조금씩 알면서 제가 보기엔 영향이 깔아앉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영향이 있을까만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 보이죠. 김주수 전 총장님,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두 가지 얘기를 다 했을 것 같다는 게 지금 신성범 전 의원의 분석이에요. 모르지만.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 친명과 비명이라고 꼽히는 의원들 간의 시각차가 얼마나 큰지를 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단적인 이 아닙니까 이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결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예. 결단의 단어가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기소되고 있는 이런 사법적 부분에 대해서 예. 뭔가의 방침을 정해야 한다. 그 측면에서 결단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은 내년 총선에 승리하려면 혁신하고 또 민생이 중요하니까 민생 노선으로서 당을 운영해 갈 것, 그런 것에 좀 더 나아갈 어떤 예. 당의 혁신, 이런 것들의 결단,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이 맞은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예.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국민들의 민심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나 호감도가 하락한다면 그게 따르는 뭔가가 있지만 그게 더 상승하거나 계속 유지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항을 두고서 미리 1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는 현재로는 별로 의미 없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결단, 첫째 신변의 문제는 좀 더 사법적인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즉각적인 뭐 민주당의 혁신이나 민생 노선 이런 건 지금이라도 바로 혁신의 그 결단을 해야죠.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결단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결단은 아닌 것 같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뭐 결단의 문제는 사실은 사법적 영역은 예. 그대로 진행하되 국민들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보다 지금 현재 결단해야 된다면 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당이 어떻게 민생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 문제겠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언제부터 친명이라고 간주가 되죠? 좀 낯설긴 하네요. 친명이라고 오늘 표현한 언론이 꽤 있었는데 박지원 전 원장이 언제부터 친명이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표현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 그러니까 전원의 내용을 보면 친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굉장히 반길만한 소리를 지금 한 셈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부에서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 결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이 표현 오늘도 하신 분이 있거든요. 몇 명이 등장합니다.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생각이 좀 시각차가 있어요. 예. 저는 지금 당장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예. 본인의 그 사법적 의혹을 무고함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밝혀지면 그다음에 다시 복귀하는 형식을 취하라. 네. 그리고 총선 때는 본인은 뒤로 비켜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주장이고 의원님 또 주장. 반대하는 네. 분들은 아니 당대표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분이 있고 따라서 시각이 차이가 있는데 네. 저는 그러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실행하라는 네.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결단하라고 얘기할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다른 거 뭐 민주당 내에 비명계 의원들의 주장도 있고 예. 또 친명계 의원들의 주장도 있는데 이것에 한쪽 편에 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편승하는 발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견될 만한 강경한 조치,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비정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은 안 됩니다. 이 정도 이게. 말리는 말 정도로도 안 된다고. 예, 그리고 저 체포동의안 하고 난 다음에 한 1주 동안 뭐 폭탄이 집중됐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수박 깨기 막 이런 거요? 예, 아니 저 폭탄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또 그 주에 수박 깨기 행사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거 못하게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타이밍이 늦은 거 아니냐? 늦고 약하고 뭐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결단력이 참 많이 나오는군요. 정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요즘 민주당 내부에서요. 그러나 내용은 사뭇 다르게 쓰고들 있죠, 지금. 자, 전영기 의원.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곧 책방을 다 완공해서 낸다 그러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민주당 의원도 굉장히 많이 가실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올 때마다 차 한잔 마시면서 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전원이 꼬이고 서로 다루고 이거 계속 반복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00%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제가 2주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뵙고 왔는데 문재인 예. 대통령을 뵀을 때도 예. 우리는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예.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오해가 생길 거고 그 오해로 인해서 국내 그 민주당의 뭐 내용이 심화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하셨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고 얘기를 네, 꺼냈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뭐 결단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아마 듣고 그러면 이런 혹시 얘기를 그런 하지 거 않았을까. 아닙니까? 혹시 무슨 내용의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 그거를 예스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저희도 사실 청년위원장들이 가가지고 예. 우리 당의 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도 예. 대통령께서는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뭐 내가 말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질문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대답을 하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말씀 안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취사 선택해서 들었다 정도가 저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이 취사 선택을 앞으로도 더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식이라면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정혁진 변호사께는 짧게 이런 가운데요. 지금 뭐 검찰이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금주에 기소할 거다 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기소 내용 중에는 이른바 428억 원 약정 의혹 이거는 빠질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사정입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나왔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예. 428억은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기소를 갖다가 하려면 예. 김만배, 김용, 정진상 3명 중에 적어도 1명의 입을 열었어야 됐는데 아직은 열리지 않고 앞으로 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왜냐하면 이 428억 관련해 가지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부족하다. 왜냐하면 뇌물을 주는데 뭐 누가 계약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건 당연히 없을 거고 결국 김만배 씨 등의 진술이 중요한데 예.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계속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나머지 혐의로도 일단은 충분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이제 업무상 배임 특가법인데 예. 이게 4,800억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제3자 뇌물죄거든요. 왜냐하면 무리하게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성남FC를 인수를 갖다가 했는데 성남FC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운영자금이 고갈돼가지고 부도가 나오기 직전이었다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 나와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두산이든 뭐 네이버든 그런 데다가 현안을 갖다가 다 해결을 갖다가 해주고 그 대가로 뭐 133억 5천을 갖다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일단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소가 일단 이루어지고 나서 뭔가 추가될 가능성 뭐 이런 걸 열어둘 수도 있는데 일단은 428억 원 약정 부분 이거는 아직까지 기소 대상으로는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몰라요. 아직 기소한 상태는 아니고요. 좀 지켜보고요. 아까 방청객에서 MBTI 질문이 나오게 됐는데 가까이 지켜볼 때 아빠는 어떤 유형이에요?
저는 아버지한테 제가 강제로 시켜서 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버지는 ISTJ. 아. 자, 그거를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그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유형입니까? 그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라는. 근데 그러면서도 아빠로서 그럼 약간 덜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재밌는 구석도 있습니까? 대부분은 재미없습니다.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빠는 청렴 결백주의자. 방금 들어보시죠. MBTI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영상에는 아직 없었는데 아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응원한다. 거꾸로 자기를 아빠가 옛날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응원했다. 뭐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조민, 연이은 공개 행보 도대체 왜일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민 씨가 정치권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죠? 왠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 얘기 좀 볼 텐데 오늘 이 콘서트에서 이 북콘서트거든요. 여기서 한 얘기 좀 더 정리한 게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 그러니까 이 북콘서트에 참석한 이유를 밝혀요. 응원을 하기 위해서. 뭐 책 얘기 쭉 하다. 아빠는 항상 제 편. 저도 무슨 일이 생겨도 아빠 편. 하고 싶은 거 다 하셔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음 하나 더 보죠. MBTI 검사를 해봤는데 뭐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 유형이 나왔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얘기 좀 해보죠. 정신 변호사. 일단 참석을 했고 발언을 했죠.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일단은 가족은 그런 거예요. 무조건 아빠가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아빠 편 들고 예. 자식이 아들이나 딸이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그래도 이제 내 새끼니까 내 그 편을 갖다가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아빠 편, 무조건 딸 편 이런 이야기는 집 안에서만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해야 되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엄마는 유죄가 확정이 돼서 감옥에서 영어 중이에요. 지금 예. 그 감옥에서 아직도 뭐 1년인지 얼마인지 더 감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빠는 우리나라 최고위급 그 공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학 교수였는데 어느 전공이 뭐였냐면은 형법 교수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대 법대의 형법 교수였는데 그런 사람이 1심에서 유죄 받아가지고 이제 항소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아빠 편, 그 다음에 무슨 ISTJ인가 뭐 그런 MBTI 관련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아빠를 스스로 객관적으로 그 뭐 청렴 결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건 아니고 MBTI를 언급하면서 그런 내용이 뭔가 있다라고 인용을 하면서 한 것 같죠?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저거는 잘못된 인용이죠. 청렴 결백 논리주의자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법대 교수님들 뭐 수십 명 알고 있는데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제 기억이 없고요. 형사처벌 받으셨던 분들은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독재에 항거하셨던 분들 빼고는 사실은 없거든요. 개인적인 비리로 저렇게 형사처벌 받은 분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참 어쨌든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주수 전 촌장님께는 글쎄요, 이게 질문이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한 가족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게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인규 뭐 전 중수부장이 이야기했듯이 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었는데 그 예. 정치적 희생양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예정됐을 때 당시 검찰개혁을 할 예정이었거든요. 예. 검찰개혁을 할 예정에 대해서 검찰의 기득권을 계속 지키겠다는 검찰의 대대적인 공세가 진행된 거고 그때 당시 명분이 뭡니까? 권력형 엄청난 비리의 권력형 뭐 펀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뭐 탈탈탈 들다 보니까 표창장과 인턴 문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온 집안 문제로 해서 일가를 배족을 시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에서 시작됐는데 예. 물론 뭐 제가 있느냐 없느냐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뭐 처벌을 받고 있고 또 재판이 진행되니까 예. 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딸이 아빠에 대해서 응원하는 그리고 뭐 저는 책에 대한 이제 이 북콘서트니까 그에 대한 응원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성모 전원님, 이게 사실은요 가족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입시 비리 관련돼서 지금 재판이 2심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하는 거는 글쎄요. 어떤 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지지자들이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걸까요? 어떤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적어도 아니 다 적어도 저런 그렇게 조금이라도 동정심 가족의 영역에서 박수치는 문제가 좀 나오려 그러면 그런 소리가 나오려 그러면 반성을 했어야 돼요. 조국 장관이나 정근심 교수가.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위조한 거잖아요. 위조. 그러니까 동년배인데 저하고 조국 수석이 예. 최소한 저희 때도 마찬가지야. 애들 뭐 첨삭 지도 빨간 패드로 뭐 해주고 이 정도. 예. 그럼 자기 소개서 하면 이렇게 가필해서 이렇게 문맥 봐주고 하는 정도는 뭐 누가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근데 저희 위조를 했단 말이에요. 호텔 그 인턴 안 한 호텔에 자기가 위조를 해주고 미국 대학교에 보낸 것도 영어로 써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대 인급법센터가 거기는 아예 선배도 안 해줬다는데 꼭 위조해서 이렇게 해놓고는 거기에는 한 번도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예. 부부가 특이한 부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시 강남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적어도 저 연배가 그러면 관행이었다고 하든지 아니면 미안하다고 하든지 이렇게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는 건데 그래서 워낙 했으면 법원 자체에서 도대체 반성 안 하냐고 해서 중형을 때린 이 부분인데 예. 이걸 놓고 지금 와서 청년 결백하다 아무리 딸이지만 뭔가 MBTI 검사를 인용한 표현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흔쾌하게 그러니까 조민양의 아유 참 안 됐다 아버지 엄마 때문에 하지만 하는 행실이나 이런 거 보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고개에 갸우뚱거리는 대목이 생겼다. 그래서 다 불편해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전용기 의원님, 민주당은 뭐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를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뭐 이 얘기가 알려진 뒤에 자꾸 이런 모습은 사실 민주당한테 어떻습니까? 부담입니까? 뭐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뭐 한 가족이 지금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실 저는 왜 지금 이 시간에도 비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왜 우리가 두둔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예. 그런 것 자체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왜 이게 그렇죠. 정치권 주제로 왔는가? 그렇죠. 예. 사실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우리 김수 총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희생양이거든요. 처음에 수사할 때 우리가 보면은 사모펀드로 시작을 했잖아요. 예. 사모펀드로 시작을 했는데 또 뭐 하나 깔 거 없나 이렇게 찾고 지속적으로 인지 수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표창장 위조 조건까지 갔는데 예. 이거를 사실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버지를 두둔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지금 불편해해야 되냐? 저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실 조국 장관이 도륙당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봤었고 그것이 이제 조민 씨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굳이 이것 가지고 와가지고 불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족은 뭐 가족끼리 본인들이 하시는 것을 좀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분 말씀 차례대로 들어봤는데 확실히 다르죠 지금. 결이 다릅니다. 김수 전 총장, 그다음에 전영기 의원 말씀하신 거하고 정혁진 변호사, 신성범 의원 말씀하시는 게요. 글쎄요. 관점도 다르고요. 그걸 바라보는 어떤 평가 이것도 굉장히 사뭇 다릅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쟁적 인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제목으로 좀 확인해 보죠. 자, 논의 없었다는데 독도 그리고 위안부 거론 여부 공방. 우리와 일본 사이에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언을 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외교 당국이 굉장히 유감 표명하고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재발 방지해야 된다. 이런 걸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전까지 굉장한 공방이 좀 벌어졌거든요. 자, 이 얘기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서로 맞섰는지 화면으로 좀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이겁니다. 여기 보면 먼저 일본 쪽에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언론풀일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 입장 전달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착실한 이행도 요구했다. 이거요, 두 가지 우리한테는 진짜 민감, 초민감 사안입니다. 이거를 정상회담 자리에서 꺼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는 마치 이거 논의했다는 듯 일본 쪽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보도도 그렇게 됐고요. 반면에 이해가 나오자 우리 쪽입니다. 의제로 논의 안 됐다, 이 두 가지.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의제로 논의 안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이 추가 나오죠. 그러면 뭔가 기사총리나 일본 쪽에서 거론을 했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정상 간 대화 다 공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뭔가 남아 있었어요. 이런 게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마음을 연 것과 관련해서 정상회담을 함께한 기시다 총리는 물론이고 이번 방일 기간 중에 만난 12명의 정치 지도자, 10여 명의 경제 지도자, 그리고 수백 명의 개요대 학생들까지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한미일 관계, 더 나아가서 국제 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했는가입니다. 이를 두고 한국과 일본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거짓말을 하냐며 항의하지 못합니까? 미국의 리처드 닉슨의 자진 사퇴의 결정적 원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권력에 거짓말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너인 국민 앞에 진실을 명백히 밝히십시오. 김두수 전 총장님, 오늘 우리 측에서 유감 표시하고 재발 방지 요청했다 이런 설명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 측은 마치 이게 정상회담에서 뭐 안건으로 돼서 논의한 것처럼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의제로 논의 안 됐다. 그러나 그 이상 다른 설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런 걸 일컬어서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노련한 일본 그쪽 수상과 외교의 경험이 없는 한국 대통령이 만났는데 이게 이제 시중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좀 천박한 용어지만 이런 걸 갖다 호구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입에다가 사람 머리를 집어열 때 그걸 호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고 마음을 열고 모든 걸 줬으니 저쪽에서 뭔가 뭐 물의 반컵을 채울 거다 했지만 실제 채운 것도 없거든요. G7 초청장도 받은 게 아닙니다. 검토하겠다 그랬고요. 화이트리스트도 계속 검토하겠다 그래서 실제 얻은 성과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거기다가 지금 저렇게 이제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일본은 언론에 흘려서 자국 정치에 이용하고 있고 한국은 제대로 항의나 이것의 수정 이것도 못하는 뭐 외교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기시다 총리는 일본 내의 정치를 위해서 뭔가 자기 거로 막 했는데 그냥 뭡니까 그럼? 자기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던지고 막 이런 겁니까 그 자리에서 그럼?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보이십니까? 초청 과정이나 또 초청에서의 이렇게 대우해 나간 과정에서 의제를 끌어가는 방식이거나 이런 데서 일본이 뭐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은 그냥 일본 중심에 일본 하자는 대로 다 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정말 외교를 좀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사실 오늘 나온 일본 언론 중에 추가적인 내용 중에 하나 더 나온 게 아까 말했던 독도 그리고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고 후쿠시마 수산물 이거 우리 지금 금지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바다에서 잡힌 거는 이 수입 제한 철폐까지 기시다 총리가 요구를 했다.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런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뭡니까? 일본이 지금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이게 도대체? 글쎄요, 뭐 저도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지 뭐 구체적인 얘기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김두수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외무부 장관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그런 사람일 거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 검사만 하시다가 대통령 된 지 이제 1년도 안 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교적인 역량 관련해가지고는 좀 서로 간에 같은 위치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독도나 위안부 문제가
의제로 논의가 안 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논의가 됐을 수는 있는데 그게 의제는 정식적인 의제는 아니었다라고 해석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사총리가 일방적으로 막 얘기만 한 건가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양국 정상 간에 요번에는 뭐 이거 요거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게 좋겠다라고 실무진에서 합의가 됐는데 예.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는 저기 뭐 독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세요. 뭐 위안부 문제도 이래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그러놓고선 들고요. 일본 관방장관을 통해서 언론에 흘리는 겁니까? 일본 언론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런 그 한계는 있을 수 있겠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수산물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예.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할 수는 없겠죠. 지금 그것을 수입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그거를 감당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서 그 총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던지기는 했을 수는 있겠다 그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지는 이게 대통령실의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정치권 상황 분석 중에 하나는 일본이 다음 달 선거가 있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라는 게 있어서 지금 기시다총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서 지금 이른바 내부 정치적으로 뭔가 이거를 활용하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자꾸 일본 언론에 흘려서 보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을 놓고 국내 정치권 가만히 있지 않죠. 오늘도 여야가요. 격렬하게 얘기 주고받았습니다. 그 모습 담았습니다. 보시죠. 한일 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편가르기가 검도를 넘고 있습니다.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국익 행보에 비난을 퍼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습니다. 작금의 민주당 행태를 보면 민주당에게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서는 소재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사죄하고 대성하라! 윤석열 정권은 이 한반도의 항구적 위협이 될 군사 대국화, 평화연법 무력화에 동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동원 배상안 그리고 지소미아의 원상 복귀를 통해서 한일 군사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자, 전원기 의원. 네.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 큰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견된 외교 참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좀 전에 정익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의제로 논의는 안 됐을지언정 실제로 기시다 총리가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께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진짜로 큰일 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일본과 풀 수 없는 관계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독도 문제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의 자위대 문제인 것이죠. 사실 독도는 지속적으로 일본이 본인 땅이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위안부 강제징용은 본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배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실제로 강제징용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안도 진짜 큰일이라고 보고 있는데 세 번째 자위대를 본인들은 다시 군대화로 하겠다. 그러니까 예. 보복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중에 두 가지가 지금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논의에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로 거짓말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퇴진까지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저는 진짜 눈을 의심했던 부분들이 기시다 총리와 친해지는 건 좋습니다만 술 잘 마시냐 이런 질문을 대통령이 했다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진짜 해야 될 역할들은 하지 않고 진짜 굴종 외교, 그냥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던져보는 이런 외교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성보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게 이제 자위대
한반도 진주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야? 군합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든 들으셨습니까? 너무 나간 거죠. 이게 지금 일본을 움직일 수 없는 게 뭐 평화헌법도 있고 전수방위라는 헌법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개헌하지 않는 이상 예. 자위대 뭐 진출 이런 이야기는 좀 너무 나간 이야기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럼 자 지금 봐도 제가 봐도 기시다 그러면 이제 모임 이게 정상회담 참모들이 배석한 정상회담인지 아니면 1대1 대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저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독도에 대해서 위안부에 대해서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의지에 없었던 것을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기시다에 대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발끈하며 책상을 치고 일어나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일본 반응을 보세요.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언론,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일방적으로 뭔가 한 것 같다는 일방적으로 거죠. 전달했다. 기시다가 전달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시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아니면 답변을 안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기시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외무부 장관 때 됐는데 한국 측 때문에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왜 저게 일본 언론에 나가느냐. 다음 달 4일에 일본의 전국 선거예요. 지방선거라는 게 전국 선거. 중의원 선거도 세 군데가 네 군데가 있어요. 보궐선거가 있다고. 자민당내에서 아주 소수파잖아요. 그런 것도 국내 정치형일 가능성이 높다. 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흥분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전달하고 요구했으나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여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 대답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탁 치고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모르겠어요.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일본에 가 있는 지금 건데 그 상황에서 무슨 대답을 했는지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를 상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게 지금 우리 외교당과 대통령 입장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역사적인 문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관련해서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그 정도는 이야기했어야 됐는데 저는 좀 밝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남아 있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자 이런 가운데요. 요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성과로 꼽히는 게 하나가 이른바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이거 정상화하기로 했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얘기일까요? 이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북한이요. 노동신문 통해서 밝혔죠. 800m 상공에서 전술핵 폭발 실험. 800m 상공에서 핵을 터뜨리는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를 겨냥한 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8m 상공에서. 동해상에서 했다 그러는데요. 이게 터지게 되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엄청난 어마어마한 말도 못한 피해를 당하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 좀 해봐야겠네. 심성범 전 의원님. 이거 어쩝니까 지금 이거? 이게 우리가 북한 핵을 바라볼 때 초기는 저게 미국과의 협상용일 거다. 미국과의 완전 1대1로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동했고 핵 법제와 무력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술핵이 나오고 한반도 남쪽을 겨냥했다는 사실이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게 시험용 전투부라는 게 더미를 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터져봤겠죠. 터져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800m 상공에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는 계속 핵 공격 당하면 방어용인데 완벽하게 쏘겠다는 연습한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날라올 수 있다는 사실은 뭐 명확해진 거예요. 북한의 핵 능력이 흔히 하는 말로 어른이 고도화를 그러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장소를 원하는 만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을 대하는 태도. 그건 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과 관점과 어떤 시각들이 차이가 있어서 뭔가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동시에 과제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